한국은 불법 점거국이다. 독도는 일본 영토다. 2025년 11월 유엔 본부에서 터진 일본 대표의 선언에 회의장 47개국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내놓은 단 한 장의 화면이 유엔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지지했고 미국은 공식 입장을 바꿨어요. 일본이 던진 돌은 파도가 되어 결국 일본 자신을 덮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뉴욕 유엔 본부. 일본 대표 오카다의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습니다. 명확했어요. 회의장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영국 대표 톰슨이 펜을 떨어뜨렸어요. 프랑스 외교관은 서류를 움켜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독일 대표단 3명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2025년 11월 23년간 국제안보를 분석해온 저조차도 이런 폭탄 선언을 유엔 공식 석상에서 듣게 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국방정보국 출신의 타일러 브래드쇼입니다. 지금은 유엔 해양안보특별위원회 미국 대표단 수석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23년간 미 동맹의 전략 안정성을 분석해왔어요. 그 세월 동안 저는 일본을 믿었습니다. 2018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해안안보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일본 해상자위대가 제출한 동해 항로 데이터는 완벽했어요. 위성 영상과 오차 범위 0.3% 이내로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일본의 해양 감시 능력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요. 그 보고서는 워싱턴 국방부 핵심 문서가 됐습니다. 2020년엔 한일 어업 분쟁 분석을 맡았었어요. 양측 데이터를 대조했을 때 일본 측이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 자료는 감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내부 보고서에 일본 우위라고 적었습니다. 그게 객관적 판단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지금 이 회의장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카다는 연단 위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양손은 연단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오래 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한국은 불법 점거국입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입니다. 단호한 발음 하나하나가 폭탄처럼 터졌어요. 회의장엔 47개국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통역 이어폰을 낀 외교관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굳어갔어요. 저는 옆자리에 앉은 미국 수석 대표 제임스 카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아니, 어쩌면 정말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표단은 침묵했어요. 이건 계획된 침묵이었습니다. 일본 외교팀은 준비가 철저했어요. 오카다 뒤에는 3명의 법률 자문관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미 승리를 확정지은 것처럼요. 오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증거와 국제법적 근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건 외교가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회의장 뒤쪽에서 카메라 셔터음이 터져나왔습니다. CNN, BBC, 로이터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실시간 뉴스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일본 측에서 또 다른 외교관이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지도자료 47건을 확보했습니다.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스크린에 고지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분석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습관이었어요. 첫 번째 지도, 1788년 에도 막부시대 해도였습니다. 선명했어요. 문서 보존 상태도 좋았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메이지 시대 관보였어요. 공식 문서 형식이 완벽했습니다. 세 번째는 19세기 서양 지도였어요. 프랑스 제작이라고 표기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도의 축척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건 너무 정밀했고 어떤 건 대충 그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메모했어요. 지도 출처 재확인 필요. 하지만 이 순간 누가 제 의문을 들어주겠습니까? 일본 대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과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대표들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유엔 해양안보위원회 47개국 중 22개국이 일본과 경제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70년 동맹이었어요. 한국은
혼자였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회의장 왼쪽 끝으로 향했어요.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앉은 남성이 최우진이라는 걸 자료에서 봤습니다.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과 소속이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당황함도 심지어 놀라움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왜 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어요. 침묵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기력한 침묵과 계산된 침묵. 한국 대표단의 침묵은 후자처럼 보였어요. 회의가 1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자료를 쏟아냈어요. 국제법 조항, 역사문헌, 외교 서한까지요.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한국 대표단 앞에 놓인 노트북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빛이었어요. 저는 그 빛을 우연히 포착했습니다. 멀리서도 보였어요. 화면에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K머린 감시 시스템.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23년간 안보 분야에서 일하면서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최우진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른손 검지가 노트북 터치패드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클릭 한 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힐끗 봤어요. 오후 3시 42분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동작이었어요. 그리고 옆자리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아니고 미소를 짓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1초간의 눈맞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국 대표 톰슨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조용하군. 반박조차 없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다르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의장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 측에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한국 대표단으로 향했습니다. 최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마이크는 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공식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 측 참모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최우진의 노트북 화면이 아직도 켜져 있다는 것을요. 그 파란빛이 회의장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스템 준비 완료, 가시 8%.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조용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상사 카터에게 물었어요. 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는 거야, 타일러. 기다리는 거라고. 뭘 기다린다는 겁니까?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뒤적였습니다. 해양 감시 기술, 위성 시스템, 데이터 분석 능력. 파일을 열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제 컴퓨터 화면에 한 줄의 메모가 떠올랐어요. 3년 전 제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해양기술 발전 속도 주목, 필요. 저는 그 경고를 무시했었어요. 일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그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유엔 회의장은 외교회장이 아니었어요.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워싱턴 국방정보 분석실에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 일제히 같은 화면을 띄우고 있었어요. 서울 외교부 청사였습니다. 카메라는 브리핑룸 입구를 비추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47분. 한국 시간으로는 밤 협열시 47분이었어요. 제 옆에는 CIA 동아시아 담당 브라이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국방부 분석관 3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커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뭘 보여줄 것 같습니까?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을 겁니다. 화면 속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CNN, BBC, 로이터, AFP, 일본 NHK 카메라도 보였습니다. 최소 70명은 넘어 보였어요.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우진이 들어왔어요. 어제와 같은 네이비 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의 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단상까지 14걸음. 저는 세고 있었어요. 그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협력과 최우진입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확신이 있었어요. 떨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 유엔 회의장에서 여러분은 일본의 주장을 들으셨습니다. 그는 원고를 보지 않았어요. 기자들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답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요. 그 한 문장에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최우진이 손짓했어요. 그의 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화면이었어요. 가로 8m는 좋게 됐습니다. 화면에 한 장의 문서가 떠올랐어요. 갈색으로 바랜 종이였습니다. 환자가 빼곡했어요. 하지만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보증 상태가 놀라웠어요.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최우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썸 419년 세종 1년 6월 19일자 기록입니다. 저는 모니터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실록의 한자들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번역문이 실시간으로 떠올랐어요.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다. 왜구의 소굴을 소탕하고 조선인포로 131명을 구출하다. 600년 전의 기록이 오늘의 무기였습니다. 브리핑룸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최우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입니다. 1997년 등재됐어요. 조작이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엔 지도였습니다. 고지도가 아니었어요. 현대식 해양지도 위에 옛 항로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파란색 선이 조선반도에서 출발해 대마도로 향했어요. 그 선 위에 작은 점들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날짜와 위치가 적혀 있었어요. 이것이 이종무 함대의 항로입니다. K-히스토리 AI 3폰덩이 실록의 기록을 분석해 복원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AI가 600년 전 기록을 지도로 되살린 겁니다. 실시간으로요. 브라이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하지? 화면이 확대됐어요. 대마도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문서가 나타났어요. 1510D년 조공 문서입니다. 최우진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대마도 주소 사다무리가 조선 조정에 조공을 바친 기록입니다. 대마도는 조선의 영향권 아래 있었어요. 문서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인장이 선명했어요. 한자로 대마주 소씨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조선 국왕 전하께 삼가 올립니다 문구가 보였어요. 지도가 말을 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크린이 검게 변했어요. 3초간의 정적.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지도였어요. 1870년 제작이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일본 내무성 공식 지도였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마도 위에 한자가 적혀 있었어요. 조선령. 자센령, 브리핑룸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일본 정부가 제작한 공식 지도입니다. 최우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1870년 메이지 내무성이 발행했습니다.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23년간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일본 스스로가 만든 지도가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고 있었으니까요. 브라이언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확인 중입니다. 뒤쪽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 데이터베이스 접속, 파일 발견. 진짜입니다. 메이지 3년 내무성 지도 맞습니다. 데이터와 역사가 한 화면에서 만났습니다. 스크린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엔 현대 기술이었습니다. 위성 영상이 나타났어요. 독도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 섬이었어요. 그 위에 옛 지도가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1788년 일본 에도 막부 지도, 1881년 프랑스 탐험가 지도, 1890년 영국 해군 지도 하나씩 쌓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지도에서 독도의 위치가 일치했어요. 좌표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오차 범위 0.01도. AI가 자동으로 계산한 결과였어요. 200년 전 지도도 현대 위성도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최우진의 말이 이어졌어요. 독도는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영토로 존재해왔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분석관의 본능이 작동했어요. 조작 가능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브리핑룸 한쪽에서 일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조작된 자료 아닙니까? 최우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가 다시 손짓했어요. 스크린에 QR코드가 떴습니다. 모든 자료의 원본은 온라인에 공개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 가능해요. 조선왕조 실록은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메이지 지도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있습니다. 신문이 흘렀어요. 일본 기자는 앉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논쟁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증명하러 온 거였습니다. 화면이 마지막으로 바뀌었어요. 3D 입체 영상이었습니다. 독도가 바다 위로 솟아올랐어요. 그 주변으로 수십 개의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 파란 점, 초록 점. 실시간 해양 감시 데이터입니다. 최우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지금 이 순간 독도 주변 200km 해역의 모든 선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작동합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역사 자료가 아니었어요. 현재 진행형 기술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건 우리 위성도 못하는 건데?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40분이었어요. 최우진이 단상을 내려가는 순간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한 번 숙이고 문을 나갔습니다. 분석실 모니터에 CNN 속보가 떴어요. 역사와 과학의 결합. 한국의 브리핑이 세상을 놀라게 하다. B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을 데이터로 바꾼 나라.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3년간 분석해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뭡니까? 우리가 잘못 봤던 겁니다. 한국을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지 못했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역사도 명확했어요. 그런데 왜 저는 23년간 일본만 믿었을까요? 모니터 앞에 앉아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QR코드로 들어간 사이트였어요. 썸 419년 기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스크롤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종무 한대, 731명의 포로 고출, 대마도주의 항복. 그건 기술이 아니라 한 민족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변수로서가 아니라 기준으로서요. UN 해양안보위원회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같은 회의장, 같은 좌석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자 수가 2배로 늘었어요. 복도까지 카메라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자리에 앉아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17개국 대표 중 절반 이상이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브리핑 자료를 보는 거였어요. 조선왕조실록, 메이지 지도, AI 복원 항로 모두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카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법률 자문관 3명이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발언권을 요청하셨습니다. 오카다가 일어났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았어요. 한국의 브리핑을 받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역사 왜곡의 전형입니다. 한국은 감정적 민족이에요. 불법 점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료를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공격이 아니라 도발이었어요. 회의장이 술렁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펜을 멈췄어요. 프랑스 측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을 봤어요. 최우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 변화도 없었어요. 메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오카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오카다가 계속했습니다. 메이지 지도는 비공식 초안입니다. 정식 채택된 적 없어요. 조선왕조실록은 일방적 기록이에요. 객관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뺐습니다. 분석가로서 판단했어요. 오카다의 논리는 약했습니다. 억지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컸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상사 카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수석 대표로서 공식 발언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 간의 분쟁을 우려합니다. 카터의 목소리는 신중했어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합니다. 양측 모두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해요. 우리는 동맹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대표들이 보였어요. 영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영국도 동의합니다.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논의돼야 해요. 독일, 프랑스, 캐나다가 차례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립이라는 이름의 회피였어요. 47개국 중 22개국이 일본 편에 섰습니다. 경제협력, 안보동맹, 외교관계, 숫자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어쩌면 그 공간에서 혼자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3년간 이 세계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불편한 적은 없었습니다. 진실이 숫자에 밀리고 있었으니까요. 일본 외교팀이 다시 자료를 꺼냈어요.
있었어요. 이번엔 법률 문서였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정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승소를 확신합니다. 오카다의 선언이었어요. 회의장 뒤쪽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언론은 이미 헤드라인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대표단을 또 봤습니다. 최우진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오른손이 노트북 터치패드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긴장도 있었습니다. 마치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손가락처럼요. 회의가 1시간째 이어졌어요. 일본은 쉬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역사에서 법적 근거, 국제 판례까지 동원했어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의장 기자들이 노트북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10여 명이 동시에요. 화면을 뚫어지게 보더니 서로 속삭였습니다. CNN 기자가 급히 회의장을 나갔어요. BBC 카메라맨이 뭔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이터 특파원이 전화기를 귀에 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제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침묵 속 외교적 패배. 일본 국제재판 준비 완료 선언, 한국 대표단 무대응 전략 논란. 언론의 제목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뭔가 다르다고요. 한국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카다가 마지막 공격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응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감정만 있고 논리가 없어요. 국제사회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회의장 절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우진의 노트북 화면이 희미하게 변했어요. 검은 바탕에서 파란색으로요. 저는 그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화면 중앙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시스템 레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의장이 물었어요. 한국 측 발언하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최우진에게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오카다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별도 브리핑을 요청합니다. 제한된 참석자만 허용합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뜻이냐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의장이 물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적 검증 자료입니다. 하지만 공개 회의장에서는 불가능해요. 최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UN 본부 지하 2층 특별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됐습니다. 각국 수석대표와 안보 자문관만이었어요.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타웃 23명이 들어갔어요. 방은 작았습니다. 타원형 테이블과 정면에 대형 스크린뿐이었어요. 문이 닫히자 경원이 밖에서 지켰습니다. 최우진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어요. 일본 대표께서 말씀하신 탐지 범위 100km. 맞습니다. 공식 수치예요. 오카다가 팔짱을 꼈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우진이 잠시 멈췄어요.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공식 수치는 공개용입니다. 그 한 문장이 방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스크린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동해 일부였어요. 독도를 중심으로 반경 150km 해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후 3시 17분 시점의 기록입니다. 최우진이 명확히 밝혔어요.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을요. 빨간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20개가 넘었어요. 독도 인근 150km 해역에 있던 선박 27척입니다. 각 점마다 간단한 정보가 표시됐어요. 선박 크기, 이동 방향, 속도. 하지만 함급이나 무장 같은 민감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 중 23척이 일본 선박입니다. 최우진이 조작하자 23개 점이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오카다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23년간 국방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로서 말하는 겁니다. 특정 해역에서 20적 이상을 동시에 정확히 파악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위성 감시는 몇 시간 간격입니다. 한 지역을 짓고 다음 궤도를 돌아와야 하니까요. 우리 미국도 특정 시점에 1002부척을 정밀 추적하는 게 한계예요. 그것도 사전에 집중 감시 결정을 내렸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제 특정 시각에 27척 전부를 포착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동해 전역을 이런 정밀도로 감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우진이 화면을 조작했어요. 시간이 역순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17분, 선박들이 움직였어요. 1시간 전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1시 17분, 또 움직였어요. 정확했습니다. 정오 월럽시.
배들의 궤적이 선으로 그려졌어요. 각 선박이 지난 6시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제 옆자리 카터가 급히 태블릿을 열었어요. 미국 국방부 위성 데이터를 불러냈습니다. 저도 화면을 봤어요. 대략 맞았습니다. 한국이 표시한 위치와 우리 위성 데이터가 거의 일치했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데이터는 오후 2시 43분 것이었어요. 한국 것은 3시 17분이었습니다. 한국이 26분 더 최신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자주 업데이트하고 있었던 겁니다. 카터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영국 대표 톰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전체 능력입니까? 최우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보안상 공개 가능한 수준만 보여드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전체 감시 범위는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우진의 대답은 짧았어요. 업데이트 주기는 프랑스 측이 물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성 개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최우진은 구체적 스펙을 밝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력했습니다.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있다는 암시였어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3D 입체 영상이었어요. 독도 주변 해저 지형이 떠올랐습니다. 수심 2000m까지 보였어요. 해저 지형 데이터와 표면 감시를 결합했습니다.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깊은 곳은 파란색, 얕은 곳은 초록색이었습니다. 조류, 수온, 해류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이건 단순한 추적이 아니었어요. 바다 전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카다가 입을 열었어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게 진짜라고 보장합니까? 최우진이 글을 봤어요. 미국이 보장할 겁니다. 모든 시선이 카터에게 향했습니다. 카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독자 검증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오카다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공식 검증을 선언한 순간 일본의 이의제기는 무의미해졌어요. 최우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9년부터 개발됐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2009년부터 2025년까지.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도만 표시됐어요. 15년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동안요. 그 말이 날카로웠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40분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15년입니다. 한국은 15년간 준비했어요. 우리가 일본만 바라보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본회의가 재개됐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오카다는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법률팀은 서류를 덮었어요. 일본 국방부 관계자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 측 브리핑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영국이 먼저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재평가가 필요해요. 독일이 뒤따랐어요.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나둘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장의 비공개 브리핑이 전체 회의장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요. 진실은 크게 외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방식으로 보여주면 됐어요. 저녁.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양 감시 능력 재평가 필요. 하지만 진짜 제목은 다른 거였어요. 우리가 놓친 15년. 그날 밤 저는 최우진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유엔 회의가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욕 야경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잠깐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최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자리를 가리켰어요. 저는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 시스템 도대체 언제부터 만든 겁니까?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2009년부터요. 그땐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처음엔 5명이었습니다. 최우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울릉도 해양 데이터 연구소, 국내 최초 민군 협력 프로젝트였어요. 예산은 50억 원, 장비는 중고였고 건물은 낡았습니다.
저는 메모를 꺼냈어요.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기록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공식 발언이 아니니까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눈빛이 멀리 향했습니다. 2009년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팀장은 김철수 박사였습니다. 서울대 해양공학과 출신이었어요.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늘이다라고요. 최우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울릉도 연구소는 바닷바람이 심했어요. 겨울엔 눈보라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됐어요. 연구원들은 파카를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어요. 낡은 건물, 노후된 장비 사이에서 젊은 기술자들이 밤을 지새우는 모습이요. 눈보라 속에서도 컴퓨터 불빛은 꺼지지 않았을 겁니다. 첫 위성 발사가 2010년이었습니다. 최우진이 계속했어요. 나로호 3차 발사였어요. 성공률 42%.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기억했어요. 42%. 절반도 안 되는 확률이었습니다. 발사 전날 밤 김철수 박사님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12명이었어요. 나이는 26세에서 32세까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박사님이 물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내 연구원이 말했어요. 다시 하면 된다고요. 로켓은 떴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어요. 위성은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첫 신호가 울릉도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울었어요. 최우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위성이 보낸 첫 데이터가 독도 사진이었습니다. 해상도는 낮았지만 두 개의 섬이 선명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다음이 힘들었습니다. 최우진이 다시 말했어요. 센서 설치가 문제였어요. 봉해 해저 1톤 200개 지점에 음파 센서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수심 평균 1,500m였어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1,100개의 센서를 직접 설치한다고요? 5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요. 해군과 협력했어요. 잠수함이 센서를 운반했고 무인 잠수정이 설치했습니다. 그의 손이 커피잔을 감쌌어요. 2013년 겨울이었습니다. 센서 설치 중 사고가 있었어요. 무인 잠수정 한 대가 해저함초에 걸렸습니다. 3억 원짜리 장비였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팀원 한 명이 직접 내려갔습니다. 수심 200m였어요. 이종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은 이종무 장군의 후손이었습니다. 600년 전 대마도를 정벌한 그 이종무요. 잠수정을 복구하고 올라왔을 때 그분이 말했어요. 조상님이 지키신 바다를 제가 다시 본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쳤어요. 2015년 센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2016년엔 AI 개발이 시작됐어요. 2019년엔 위성이 12기로 늘었고 2023년엔 24기가 됐습니다. 타임라인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1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산은 총 2조 원이 들었습니다. 참여 인력은 1,400명이었어요. 그중 절반은 20대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만든 기적이었어요. 그들의 땀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최우진이 저를 바라봤어요. 타일러. 묻고 싶습니다. 왜 미국은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2018년 나토 회의 때 우리가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동해항로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료가 더 신뢰받았어요. 그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김철수 박사님이 말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믿지 않으면 세상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만들자고요. 그 시절 그들은 세상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15년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론도 정치인도 심지어 국민 대부분도요. 최우진이 웃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밤새 켜져 있던 울릉도 연구소의 불빛, 주말도 없이 코드를 짜던 개발자들, 파도 속에서 센서를 점검하던 기술자들, 그들의 코드는 숫자가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2024년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최종 테스트는 성공했어요. 정확도 99.7%였습니다. 최우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2025년 11월 일본이 유엔에서 망언을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우리는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타이밍을 기다리라고요. 타이밍? 일본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계산된 침묵이었던 겁니다. 오늘 회의장에서 보여준 건 15년의 10%도 안 됩니다. 최우진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진짜 시스템은 훨씬 더 정밀합니다.
하지만 다 보여줄 필요는 없었어요. 세상을 뒤집기엔 오늘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기술이 아닌 헌신이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요. 김철수 박사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여전히 울릉도입니다. 최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연구소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후배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가 또 15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요. 독도는 땅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썼어요. 이번엔 제목이 달랐습니다. 한국의 15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시간과 신념으로 만드는 것이다. 밤새 켜져 있던 그 불빛이 오늘의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후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공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방정보국 차량이었어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호프만 씨. 백악관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가방을 뒷좌석에 던지고 탔습니다. 30분 후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국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 빨간불이 켜져 있었어요. 존 맥클린 국가안보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국무부 차관보와 국방부 정책국장이 따라왔어요. 표정들이 무거웠습니다. 타일러,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맥클린이 먼저 물었어요. 저는 뉴욕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실시간 해양 감시 화면, 27척의 선박 추적, 99.7%의 정확도, 기술적으론 검증됐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어요. 맥클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서류를 펼쳤어요.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과실을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로 이용하려 해요. 북한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냉전의 지도 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맥클린이 선언했어요. 지나친 행동은 지역 안보를 흔듭니다. 일본은 여전히 우리의 핵심 동맹이에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진실이 균형보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요.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정책국장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외교는 진실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익과 균형이 중요해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봤어요. 하지만 워싱턴은 계산을 원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공개 지지는 없다. 중립을 유지한다. 일본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한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브라이언이었습니다. 타일러, CNN 봤어? 아직입니다. 지금 당장 켜봐. 저는 가까운 모니터 앞으로 갔어요. CNN이 켜져 있었습니다. 속보가 떠 있었어요. 일본 정부. 한중 안보 협력 의혹 제기. 거짓이 진실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관방장관이 나와 있었어요.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한국의 해양 감시 시스템이 중국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의혹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BBC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로이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언론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저는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 분석관이 말했어요. 엔화가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 원화는 안정적이지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엔화 3.2%, 원화 0.3%. 시장은 한국을 믿고 있었지만 의혹은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한국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어요. 너무 나섰다는 신중론 등장. 외교적 중립 필요하다는 의견 51%. 진실조차 의심받는 세상에서 누가 옳습니까? 그때 제 전용선으로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이었어요. 국방정보국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봤어요. K-메린 시스템 성능 테스트.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5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이 3주 동안 한국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였어요. 위성 데이터 대조, 정확도 검증, 기술 수준 평가. 저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원론 부분이었어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해양 데이터 정확도, 미국 위성 대비 1.3배. 제가 본 건 세계 최강의 정확도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6번 3배라고요?
미국 위성보다 더 정확하다는 겁니까? 보고서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K머린 시스템은 위성 24기와 해저 센서 1,200개를 통합 운용. 미국은 위성 중심 단일 체계, 한국은 다층 감시 구조로 사각지대제로 달성. 실시간 처리 속도 한국 3초, 미국 8초. 야간 및 악천 후 정확도 한국 97.2%, 미국 89.4%.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보고서 말미에 추가 소견이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기술적 우위는 15년간의 집중 투자와 특화된 설계에서 기인. 미국은 전 세계를 감시해야 하는 반면 한국은 동해 특화 시스템 구축, 효율성에서 압도적 우위.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진실이 제 손 안에 있었어요. 워싱턴의 보고서는 침묵했지만 한국의 데이터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정치의 편에 설 것인가? 진실의 편에 설 것인가? 저는 23년간 분석가로 살았어요.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데이터가 제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맥클린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보고서 검토했습니다. 추가 회의 필요합니다. 답장이 5분 만에 왔습니다. 내일 오전 8시. 내 사무실. 저는 컴퓨터를 껐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백악관, 국회의사당, 펜타곤, 권력의 중심들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진실은 동해 바다 위에 떠있는 위성 24기 안에, 해저 1500m에 박힌 센서 1200개 안에, 울릉도 연구소에서 15년간 켜져 있던 컴퓨터 불빛 안에 있었어요.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인간보다 정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맥클린 사무실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미국보다 정확합니다. 1.3배 우위예요. 이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기술적 사실입니다. 맥클린이 저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타일러. 자네는 분석가야. 정책 결정자가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는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고서를 공식 제출하겠네. 맥클린이 말했어요. 예. 결과는 보장 못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정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3년 경력을 건 문서였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K머린 시스템 미 해양 감시 능력 대비 우위 분석. 첫 문장은 명확했어요. 한국의 해양 감시 정확도는 미국보다 1.3배 높다. 이는 검증된 사실이다. 보고서는 25페이지였습니다. 데이터, 그래프, 비교 분석이 가득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권고사항을 적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공식 인정할 것. 2. 한미 해양 감시 협력 체계 구축. 3. 일본 중심 동맹 전략 재검토. 저는 문서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국방정보국장에게 직접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백악관 상원실이었어요. 대통령은 없었지만 국가안보회의 핵심 멤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 보고서가 회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사실입니까? 예. 독자 검증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다는 겁니까? 동해 해역 한정입니다. 하지만 그 영역에서는 명확히 앞섭니다. 국무부 장관이 서류를 넘겼어요. 정치적 함의가 큽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흔들려요. 하지만 진실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진실이 외교보다 중요합니까? 진실 없는 외교는 모래성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맥클린이 입을 열었어요.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되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요. 타협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진실도 완전한 거짓도 아닌.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CNN의 속보가 떴습니다. 미 국방부 한국 해양 감시 기술 재평가 착수.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유럽 주요 4개국이 모두 모였어요. 장소는 서울 외교부 청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자문관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최후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오카다를 포함해 7명이었어요. 법률 자문관, 외교관, 국방부 관계자까지 총동원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한국 측은 최우진과 외교부 차관, 국방부 차관보가 앉아 있었습니다. 3명뿐이었어요. 숫자로는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수석 대표는 케빈 라이언 국무부 차관이었어요. 카터보다 한 단계 위였습니다. 워싱턴이 이 회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카다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서류가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K머린 데이터는 조작된 정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대표가 고개를 숙였어요. 프랑스 측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독일은 침묵했어요. 오카다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 검증을 요구합니다. 제3국 기관이 한국 시스템을 조사해야 해요. 억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저항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미국 수석대표 라이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장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라이언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였어요. 국방정보국 공식 문서였습니다.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라이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한국의 데이터는 완벽합니다. 그 한 장의 문서가 일본을 무너뜨렸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어요. 오카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본 법률 자문관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영국 대표가 급히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이 서류를 들어올렸어요. 미국 국방정보국이 검증했습니다. 한국 K머린 시스템의 정확도는 우리 위성 대비 동등 이상이에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 편에 선 겁니다. 라이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미국은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 회의장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 중국 협력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카다가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옆에 법률 자문관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더 무너진다는 뜻이었어요. 라이언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은 한일 안보 협정을 재검토합니다. 그건 외교가 아닌 최후 통첩이었어요.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일 안보 협정 재검토라고요? 70년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세계의 중심이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영국도 검증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신뢰할 수 있어요. 프랑스가 뒤따랐습니다. 독일, 캐나다가 차례로 입장을 밝혔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카다는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법률팀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일본 국방부 관계자가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측 최우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승리의 미소도 자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지만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품격이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일본 측이 본국과 긴급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30분 후 회의가 재개됐어요. 오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합니다. 사과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굴복이었습니다. 유엔 회의에서의 발언 중 일부 표현이 부적절했습니다. 재검토하겠어요. 일본의 후퇴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최우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짧았지만 강력했어요. 그 문장은 당신들의 사과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날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완벽하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라이언이 제게 다가왔어요. 타일러. 자네 보고서가 결정적이었네. 그냥 숫자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 숫자가 세상을 바꿨어. 저는 복도 끝에 서 있는 최우진을 봤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축하합니다. 최우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 인정을 지켜야 합니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승리에 취하지 않았어요. 한 장의 보고서가 외교를 뒤집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15년 전 울릉도 연구소에서 밤을 지새우던 기술자들은 이 광경을 상상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독도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일본은 사과했고 한국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쥐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은 끝났어요. 하지만 최우진이 제안했습니다. 울릉도에 가보시겠습니까? 시스템이 시작된 곳입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포항에서 소형 헬기에 올랐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어요. 30분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해가 펼쳐졌어요. 푸른 바다, 하얀 파도. 그 아래 어딘가에 센서 1D100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울릉도가 보였어요. 헬기가 내려앉았습니다. 해양데이터 연구소는 섬 북쪽 언덕에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낡았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 하지만 지붕 위에는 위성 안테나 6개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최우진이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도는 깨끗했어요. 정면에는 모니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수온, 조류, 선박 위치, 2층 중앙 관제실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30개가 넘는 모니터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연구원 6명이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김철수 박사님입니다. 최우진이 소개했습니다. 김철수는 6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희끗한 머리, 두꺼운 안경, 낡은 스웨터. 하지만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키보드를 두드린 흔적이었어요. 앉으시죠. 우리는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독도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87km가 거리였습니다. 김철수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K머린 AI 방어망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떴습니다. 수백 개의 선과 점으로 연결된 구조였어요. 2022년부터 개발했습니다. 기존 감시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했어요.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데이터 해석이었습니다. 센서가 잡은 신호를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와 정보는 다릅니다. 숫자를 쌓는다고 지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김철수의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역사를요? 네,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어요. 고문서가 나타났습니다. 환자가 빼곡했어요. 1415년 이종무 장군의 대마도 정벌 기록 50일간의 항해 일지가 남아있어요. 알자별 위치, 풍량, 조류, 수심까지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기록을 GPS 좌표로 변환했습니다. 600년 전 항로를 현대지도에 그렸어요. 화면에 파란 선이 그려졌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출발해 대마도로 향하는 곡선이었어요. 그리고 이 항로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켰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600년 전의 항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코드창이 떴습니다. 수천 줄의 프로그래밍 언어였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가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주석이 달려 있었어요. 한글로요. 이종무. 항로 알고리즘.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AI는 과거 항로를 분석하며 동해의 해류 패턴을 이해했습니다.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다는 법칙으로 움직이니까요. 과거의 기록이 다시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철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1592년.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전술. 1890 동학 농민군의 이동 경로, 1950년 흥남 철수작전의 항로까지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명이 나열됐습니다. 각각이 역사의 한 장면이었어요. AI는 이 모든 역사를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단순히 배를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이해합니다. 그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코드 한 줄 한 줄이 다르게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기억이 담긴 결정체였어요. 김철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09년 처음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5명이었습니다. 저와 젊은 연구원 4명이요. 예산은 50억 원. 정부 관계자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2010년에 예산 삭감 위기가 왔습니다. 정치인들이 말했어요. 독도 감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냥 해경 순찰선 한 척 더 보내면 되지 않냐고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팀원들과 울릉도 해안에 나갔습니다. 바람이 거셌어요. 87km로 저 너머 독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철수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았어요. 적이 있다는 걸요.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왜 계속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독도가 보였으니까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15년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부족했고 장비는 고장났어요. 연구원들은 급여를 제때 못 받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철수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알았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걸요. 언젠가 세상이 증명을 요구할 거라는 걸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2018년 브뤼셀 나토 회의가 떠올랐어요. 그날 한국 대표가 제출한 동해 감시 자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검토했었어요. 정밀도 부족. 일본 자료가 더 신뢰할 만함. 제가 쓴 평가였습니다. 그 자료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연구소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울릉도에서 밤을 지새우며 낡은 장비로 데이터를 모으던 사람들이요. 제가 놓친 건 데이터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왜요?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믿지 않은 건 당연했어요. 증명하지 못했으니까요. 23년 경력의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최우진이 대답했습니다. 벤치마킹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이 먼저 연락했어요. 미국은요? 국방부 AI위원회에서 3번 방문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3번이나요? 지난주엔 유럽연합 배표단이 왔습니다. 최우진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그들의 평가 보고서입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AI는 기술이 아닌 기억이다. 역사 데이터를 국가안보에 결합한 최초 사례. 세계는 이제 한국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독도를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81km 밖. 2개의 작은 섬. 하지만 그 위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펼쳐져 있었어요. 위성 24기, 센서 1200개, 그리고 600년의 기억. 이건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역사였어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썼습니다. 워싱턴 국방정보국 앞으로요. 제목은 고민했어요.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에서 진실과 함께. 보고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23년간 데이터를 믿었다. 하지만 한국의 데이터엔 영혼이 있었다. 25페이지를 썼습니다. 기술 분석, 전략적 함의, 정책 제언.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달랐어요. 개인 소견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강한 무기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쥐고 있었다. 그들의 기술은 과거를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되살렸다. 저는 연구를 끝냈다. 그러나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틀 후 회신이 왔습니다. 맥클린 국가안보 보좌관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보고서 검토 완료. 한국 기술협력 확대 방침 결정. 타일러 브래드쇼를 한국 파견 상주 분석관으로 임명.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울릉도의 푸른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컴퓨터 불빛이 밤새 켜져 있던 연구소. 600년 전 항로를 코드로 바꾼 사람들. 기술은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건 바다가 아니라 시대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국력은 기술이나 무기가 아니라 기억을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600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소리칠 때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엔 600년의 기억과 1400명의 땀이 있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동안 울릉도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국력은 무엇일까요?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증명하는 것일까요? 한국은 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념으로.
소리가 아니라 진실로요. 독도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 세계를 바꿨습니다. 조용히 세상을 뒤집은 대한민국. 그리고 15년을 견뎌낸 이름 없는 기술자들의 이야기. 한국이 세계에 증명한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